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환절기 잘 넘기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주에 감기에 걸려서 며칠간 고생을 좀 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목이 좀 아픈데요. 코로나도 겪어봤는데 감기쯤이야 했다가 제가 이제 어엿한 30대라는 것을 깨달았네요. 그러면서 또 느낀 게 봄은 힘이 참 세다는 것이었어요. 아플 동안 산책다운 산책도 못했는데 집에 드는 볕을 기리며 색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니까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거의 분 단위로 새잎이 쑥쑥 자라나고 꽃망울이 터지고 있다는 걸 몸이 느낀달까요? 공기의 냄새도 달라진 것 같고요. 꽤 오래 전부터 저는 한 해 중 가장 짧지만 가장 역동적인 이 시기가 되면 양가 감정을 느끼곤 했습니다. 반갑고 벅차고 고맙고 이유 없이 좋다가도 그것은 잠깐이고 제 마음의 무게와 다르게 계절만 두둥실 떠올라 날아가 버리고 저만 적나라한 봄볕을 강제로 쬐이면서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기분을 느낍니다. 겨울에는 세상이 다 같이 침잠해 있는 것 같아서 편안했고 오히려 저 혼자 장난기가 발동해서 설레는 날이 덜어 있었거든요. 저는 눈도 그래서 좋더라고요. 조용한 이벤트잖아요. 오늘 소개할 봄에 읽기 좋은 산문집, 소설, 웹툰 중에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 책은 저의 이런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바로 한정원의 시와 산책입니다. 이 책은 이미 유명하고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소개했어서 목록에 넣을지 말지를 고민했는데요. 그래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알고는 있지만 읽지는 않은 분들도 계실 테고 무엇보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맘때의 저의 마음과 잘 맞는 온도여서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와 산책이 봄의 생동감에 대한 어떤 양가 감정을 글감으로 다룬 책은 아니고요. 그런 미묘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존재는 하는 감정의 자리를 짚어줌으로써 아, 이런 감정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세계가 여기 있었지 하며 위안을 받고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나아가 무사히 그리고 조금은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봄을 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시와 산책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출판사에서 말들의 흐름이라는 시리즈로 발간되는 책들 중 한 권인데요. 이 말들의 흐름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자면 말들의 흐름은 10권으로 하는 끝말잇기 놀이입니다. 한 사람이 2개의 낱말을 제시하면 다음 사람은 앞 사람의 2번째 낱말을 이어받은 뒤 또 다른 낱말을 새로 제시합니다. 하나의 낱말을 두 작가가 공유할 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한정원은 앞서 쓰인 정지돈의 영화와 시에서 시를 이어받아 시와 산책을 썼고 다음에는 산책을 이어받은 유진목이 산책과 연애를 제목으로 작품을 쓴 시기입니다. 작가 소개에 쓰인 글이 이 책의 많은 부분을 함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한정원. 태어나 성장하고 일하며 대략 10개의 도시를 거쳤다. 사람과 공간을 여의는 것이 이력이 됐다. 대학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단편 영화를 3편 연출했고 여러 편에서 연기를 했다. 구석의 무명인들에게 관심이 많다. 수도자로 살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지금은 나이 든 고양이와 조용히 살고 있다. 읽고 걷는 나날을 모아 시와 산책을 썼다. 책을 덮고 나면 아름다운 시들만이 발자국처럼 남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나를 뺀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고 싶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 소개를 처음 읽었을 때 쿵 하고 마음이 묵직해졌었거든요. 그리고 작가가 염원한 대로 실제로 책을 덮고 나니 아름다운 시들이 제 마음에 남기도 했습니다.
시와 산책 역시 설명할수록 흩어지는 류의 책이지만 그래도 간단히 형식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25개의 산문을 엮은 산문집이고요. 모든 산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시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시가 또 대단히 좋고요. 시를 읽어보고 싶은데 왠지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는 여기 언급된 시와 시인들을 따라가 볼 수 있다는 게 이 책이 주는 선물들 중 하나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장본임에도 가벼워서 들고 다니며 산책하다가 아무 때나 앉아서 쓱 하고 꺼내기 좋습니다. 책의 이름처럼 내용에도 산책하며 한 생각들 그리고 산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소고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요즘 같은 시기에 몸에 지니고 다니며 읽는 것도 이 계절에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 실린 산문 하나의 일부를 읽는 것으로 이 책에 대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어느 밤엔 빨래를 거들어 옥상에 올라갔다가 옆방에 산다는 여자를 만났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조금 더 늙어 보이는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신문을 깔아 대충 만든 자리였다. 여자는 같이 마시자고 청했고 나는 스스럼 없이 옆에 앉아 맥주를 얻어 마셨다. 남자는 택시기사였고 여자는 주점에서 일한다고 했다. 그들은 내게 장차 작가가 되는 거냐고 물었고 나는 알근하게 취해서 그러고 싶다고 대답했다. 멋진 일이라고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멋졌고 아팠다. 여자가 별이 참 많다고 해서 우리는 고개를 꺾고 한참 밤하늘을 봤다. 나는 작은 밥상 위에서 멋지지는 않게 시를 썼다. 정작 학교에는 자주 가지 않는 삐딱한 학생이었지만 시 창작 수업만은 빠지지 않았다. 처음 만난 시 선생님은 수업 시간 말고도 따로 시간을 내어 내 시들을 읽어주셨다. 구체적인 지적을 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써서 기쁘다, 잘하고 있다고만 하셨다. 그 격려 덕에 나는 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채로도 계속 쓸 수 있었다. 돈이 들어오면 나는 단짝 친구에게 생맥주를 사줄 수 있는 호사를 누렸다. 그녀는 모딜리아니 그림 속 여인들처럼 얼굴과 목이 길었다. 우리는 성격도 취향도 쓰는 시도 달랐지만 사시사철 싱숭생숭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통했다. 봄도 타고 여름도 타고 가을도 타고 겨울도 타는 조용하지만 이상한 영혼들. 친구는 아마도 제목에 끌려서 샀을 자살하고픈 슬픔이라는 시집을 술집에 갖고 왔다. 연보라색의 표지에는 러시아 시인 안나 아흐마토바의 옆모습 사진이 들어가 있었다. 시인의 삶에는 3번의 사별, 아들의 죽음, 출판금지 등의 불행들이 숨차도록 빼곡했다. 젊었을 때 파리에 갔다가 모딜리아니와 짧게 사귀기도 했다는데 그 화가의 여인들과 닮은 내 친구가 시를 읽어주었다. 친구는 마지막 구절, 하룻밤 사이에도 겨울은 올 수 있다를 2번 반복해서 읽었다. 캬라는 감탄이 나온 것이 그 구절 때문이었는지 차가운 생맥주 때문이었는지는 잊었다. 얼마나 많은 불운이 우리를 숨어 기다리는지 짐작도 하지 못하고 그저 책으로 겪는 불행만으로 몸을 떨었던 20살의 우리. 정말 모든 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왔다. 어둡고 차가운 것일수록 더 빠르게. 시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시인의 불행은 우리 것이 되기도 했다. 나는 옥상에서 가난하고 다정한 이웃들에게 했던 고백과는 멀리 살았다. 시를 썼던 시간의 배의 배수만큼 시를 쓰지 않고 흘려보냈다. 그동안 시 선생님은 자꾸 하셨고 나는 선생님께 받은 기대를 갚고 싶었던 마음을 쓸쓸하게 접었다. 그럼에도 안성의 추운 단칸방에서 곱은 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시를 읽고 썼던 날을 종종 떠올렸다. 그 기억은 망가진 방문이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닫히지 않고 덜컹거렸다. 순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새로운 덧정이 그 문으로 들어오려 했다. 2번째로 소개할 책은 박솔매의 미래 산책 연습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줄거리를 말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것이 작품을 느끼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의 산책 연습을 잘 구축된 플롯의 힘으로 밀고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선 문장이 다음 문장을 만들어내며 끝없이 나아가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다음 문장에 도착했을 때 이전 문장은 사라지고 없는, 다 읽고 나면 전부 사라지고 없는, 잡으려고 애쓰면 실패하고야 마는, 그래서 더 잡고 싶은, 하지만 끝내 잡히지 않아도 그것대로 좋은 그런 소설입니다. 이것은 제가 박솔매의 작품들을 읽을 때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들이고 바로 박솔매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장을 읽으면 이 압축된 무언가의 정수와 같은 한 문장을 위해 과연 작가는 얼마나 모든 걸 쥐어짜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박솔매의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의 하나, 둘, 셋, 넷, 딱 4문장을 읽어봐 드릴게요. 최명환이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 중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며 최명환의 집 소파에 앉아있는 오후의 시간에는 어쩐지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나는 내가 당장 처리하고 신경 써야 할 생활의 여러 문제들은 떠오르지 않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혹은 인류의 일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럴 때면 현재를 살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떤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며 인식하게 되는 드문 상태 속에 있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 상태는 차를 한 잔 마시는 정도의 시간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차를 마시고 다시 물을 끓이러 갈 때, 고개를 돌려 해가 지고 있음을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순간 페이지를 넘기듯 그런 시간은 뒤를 돌아 다른 세계로 사라져갔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글쓰기는 방금 같은 장면이라도 훨씬 명료하게 쓰는 쪽을 택해온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박솔매의 문장이 정리되지 않은 불필요한 수사가 많은 과한 만연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르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방금 읽은 문장들을 간명하게 줄였으면서 과연 지금 이 감각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문장들은 문장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존되어 남겨지기 위해 쓰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장들을 통과할 때의 감각만을 위해 쓰인 거니까요. 물론 이게 작가의 의도일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고요. 통과하고 나면 사라지는 그 황홀한 감각, 이 문장들 안에 머무를 때만 다가오는 세계. 박솔매의 문장들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감각, 그 세계를 좋아하는 것과 곧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하는 책 모임이 하나 있는데 저의 추천으로 이 책을 함께 읽은 적이 있어요. 반응이 반 정도로 나뉘더라고요. 좋다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고 아니라는 사람들은 또 진짜. 근데 아니라는 친구들은 비교적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느낌의 이야기 또는 비교적 기승전결이 명확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이미 눈치채신 것 같지만 작정하고 박솔매 영업하러 나왔으니까 줄거리를 얘기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가장 주요한 소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심지어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1982년 부산의 미 문화원 방화 사건입니다. 여기서 미는 미국의 미를 뜻합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시기에 한국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시민들을 학살할 때 미국 정부가 용인해 주었다. 군사 독재 정권을 비호해주고 있다 하여 부산의 대학생들이 미 문화원에 불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화자와 관련된 어떤 인물은 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어떤 인물은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그날의 기억을 선명하게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말하려는 것은 짐작하시겠지만 미 문화원 방화 사건만이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이 있고 난 후 어릴 적 나가 여행했던 광주, 성인이 된 나가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던 시기를 한참 지난 후에 찾은 부산, 소설에서 가장 최근으로 그려지는 도쿄, 그리고 그곳들은 1980년 5월의 광주가 이미 살아낸 미래죠. 이 모든 것들이 또 그다지 선명하지는 않게 엮여 있고 선명하지 않아서 시간순으로 정리가 된다기보다는 갑자기 완전하게 하나로 겹쳐져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절절하게 아파오죠. 우리는 결국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이니까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시대의 흔적들이 몸에 박혀 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어떤 힘이 되어 각오, 희망, 용기 같은 것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봄에 읽기 좋은 책으로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지금 만개하고 있는 꽃과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꽃을 반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봄은 매년 오는 계절임을 알고 이것이 다가 아님도 알지만 그래도 못내 희망을 품어보고 싶은 계절이기에 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같은 마음을 먹게 하는 미래 산책 연습과 봄이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편으로 이 작품은 앞서 말한 역사적 사건들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절대적인 분량이 많은 것은 나가 국밥을 사 먹고 목욕탕에 가고 최명환을 만나거나 옆집에서 나오는 신앙방송을 타의로 듣고 한 권의 책을 계속 나눠 읽는 일들의 반복이죠. 그런 매일이 바퀴처럼 굴러가고 바퀴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바퀴가 만드는 파문은 점점 넓어져서 읽다 보면 독자의 외연도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저는 산책할 때 그런 기분 자주 경험하거든요. 보폭은 그대로가 맞는데 내 한 걸음 한 걸음은 갈수록 커져서 뭔가 나의 외연이 확장되는 느낌이요. 이런 느낌이 잘 드러나는 구절들 중 일부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차를 타면 빠르게 바깥 풍경은 지나가고 나는 어딘가로 가고 있고 빠르게 어딘가로 실려가고 향해 가고 있음을 몸으로 익히게 된다. 나는 시간을 2000년의, 1999년의, 1995년의, 1994년과 93년, 92년의, 1990년의, 1989년의 광주를 천천히 되짚어보려고 하지만 83년의, 82년의 광주는 80년 12월의, 80년 11월의 광주는 어떤 곳이었는지 80년 5월 27일 이후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빗자루를 들고 나서면 피가 거리에 흐를 것이다. 그 냄새와 공기와 광경을 모르고 모른다. 사람들은 청소를 하고 또 하고 거리는 서서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회사로 돌아가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80년 6월은 80년 4월과 같은 곳인가 가망 없고 백지 같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시체를 찾으러 다니고 조사를 받고 끌려가고 빈 옆자리를 보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친구들을 찾아다니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제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것들을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떠오르고 시간은 흐를 리 없고 흐르지 않는 시간은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흐르고 80년 6월이 80년 7월이 8월이 81년이 82년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코드만 맞으신다면 곳곳에 자글자글 깔려있는 웃음 공격들도 큰 매력이 될 수 있는 책인데요. 의도한 것 같지 않아서 더 매력적인. 이건 제가 읽어서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짧게 공유해드리고 미래 산책 연습에 대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나는 굳이 말하자면 연말에 휴가 겸 부산에 놀러 온 곳이라고 해야 맞을 것인데 길에서 붕어빵을 사 먹다 붕어빵 아주머니로부터 화장실에 다녀올 테니 잠깐 기계를 봐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죠 뭐 하고 기계를 봐주다가 일주일째 붕어빵을 팔고 있었다.
나는 언제 붕어빵 굽는 것을 배운 것일까? 나는 이 일에 언제 이렇게 익숙해진 것인지 때맞춰 팥을 넣고 붕어빵을 뒤집고 정확한 때에 기계에서 붕어빵을 꺼내 하나씩 철망에 올려둔다. 그리고 그것을 손님들이 오는 속도에 맞춰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반복한다. 나는 친절하게 웃으며 붕어빵을 팔고 내가 능숙하게 만들어 판 붕어빵은 맛있었고 손님들은 계속 붕어빵을 찾고 나는 재료도 낭비하지 않고 그때그때 돈을 잘 벌고 맞은편에서 원래 붕어빵 주인이 뿌듯하게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있었다. 내가 자랑스러운가 봐. 마지막으로 웹툰 추천입니다. 저는 웹툰을 즐겨보는 편이 아닌데요. 아주 오랜만에 푹 빠진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난다 작가의 도토리 문화센터입니다. 이 작품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연재가 진행 중이고요. 지난달에는 단행본 1권이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또 최근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로도 제작이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충분히 그럴 만한 작품입니다. 도토리 문화센터는 유통업계 대기업인 유니버스 그룹에 근무하는 고두리 부장이 주인공인데요. 유니버스 그룹은 현재 도토리 문화센터가 있는 자리와 그 근처 일대에 대규모 쇼핑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문화센터 부지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4명의 땅 주인이 있고 CEO의 지시로 고두리 부장과 CEO의 비서인 오소은 사원은 그들을 설득할 임무를 얻게 됩니다. 4명의 땅 주인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수강 중이거나 과거에 수강했던 사람들이라 고 부장과 오 사원은 도토리 문화센터의 수강생으로 잠입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고 부장은 평소 취미를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로 생각해 질색을 하고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점. 그러나 일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드는 큰 요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 부장이 왜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됐는지 역시 아주 설득력 있게 다뤄집니다. 또 고 부장이 지점장을 맡고 있는 대형 마트에서의 업무 장면이라든지 문화센터의 여러 강좌들이 진행되는 장면,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묘사가 정말 탁월한데요. 저는 이렇게 현실의 상황적 디테일을 많이 담고 있는 작품들을 볼 때 깊이 있게 조사는 했지만 조사한 게 아까워서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은 설득력 없는 자세함을 만나면 하고 한 발 물러나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난다 작가는 그 묘한 선을 정말 잘 탑니다. 이 사람 공부 많이 했구나, 많이 알고 있구나 싶지만 오로지 이야기를 진행시킬 목적으로만 그 자료들을 영리하게 활용해요. 그리고 읽을수록 작가가 참 큰 사람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고두리 부장의 분투 외에도 4명의 땅 주인들이 그들 삶의 주변인들과 얽힌 각각의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웹툰의 큰 서사 구조입니다. 그 주제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스포일러가 될 것이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나하나가 그저 자잘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인생을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이 드는 무게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진행은 소소하고 덤덤하고 유쾌하게. 저는 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머가 있다는 것도요. 그림체도 딱 그런 느낌입니다. 보여드리거나 읽어드리는 건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10화까지만 한번 봐주세요. 주파수가 맞는 분들은 그 이후로는 정신없이 빨려 들어갈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는 이 작품으로 난다라는 작가를 처음 알았는데 호기심이 강해져서 찾아봤더니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어쿠스틱 라이프라는 작품을 통해서였더라고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8년 동안의 연재 끝에 완결되었고 현재는 모바일 웹툰으로도 볼 수 있고 14권의 단행본으로 묶여 나와 있기도 한 작품이었습니다. 또 2013년에 연재된 내가 태어날 때까지 라는 웹툰도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부부의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시간을 담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작품이 굉장히 궁금해서 아마 조만간 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토리 문화센터는 단행본으로도 볼 수 있지만 휴대용 디바이스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기 때문에 밖에 앉아있기 좋은 지금 계절에 든든한 벗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봄과 엮어본 이유는 이 작품을 읽으면 되게 잘 살고 싶어져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원래 다짐이라는 것은 1월 1일도 아니고 구정도 아니고 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추천드린 작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봄이랑 억지로 끼워 맞춘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필터 중에 하나가 계절 필터잖아요. 그 필터를 씌웠을 때 유난히 더 빛나는 작품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얻어가시는 분이 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